자, 이제 장을 좀 넘어가죠. 자, 3번에 사회 변동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사실 이 패러다임 그러면 이제 관점이잖아요. 아시다시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식사회로 넘어갈 때의 이 과정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금 큰 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서두는 지나가시도록 하고요. 자, 1번에 지식사회라고 있어요. 우선 이 지식사회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초창기엔 그렇죠? 지식사회라고 나오는데 이 지식사회가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최초로 씁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최초 사용. 그죠? 하나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지식사회가 어떤 거냐? 기본적인 개념 한번 가보죠. 지식의 가치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다. 자는 지식의 발전이 기본 축이며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 즉 암묵적, 명시적으로 정보사회를 계승, 발전시켜 산업시대를 교체하는 구조변동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자, 이 지식사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산업시대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지식사회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뭐 그 맥락은 여러분이 보셨고요. 자, 특징 한번 가볼게요. 자, 사회 구성원은 비교적 긴 전문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은 세 계층으로 분류가 된다. 자, A번에 창조적 전문가. 전체 노동자의 20%를 차지한다. 자, 처음이니까 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을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전 지구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특정한 국민국가의 틀에 구속받지 않는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하고 중지하는 관점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적 전문가라고 한다. 전문 직업인 전체 노동자의 60%로 높은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에 도전받고 있는 집단이다. 자, 이들 집단은 지식사회에서 더 이상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적이고 창조적 전문가 집단보다 창조적 관점에서는 좀 뒤처진 사람들. 됐나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나머지 20%는 지식사회 요구를 수용하기 버거운 사람들,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지식사회 요구에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나머지 뭐 특이한 사항 없겠고요. 자, 우선 지식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 지식의 분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험상으로 봤을 때는 해두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강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자, 1번에 보시면 맥클럽이라고 돼 있죠. 맥클럽. 자,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목부터 체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용적 지식, 지적 지식, 잡담용 지식, 그다음 과거 지식, 그죠? 그다음에 정신적 지식, 원하지 않는 지식으로 나누었다요. 팩트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의미 해석을 돼 있는데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실용 지식부터 볼게요. 일하는 데 유용한 직업적인 지식, 말 그대로 실용성이죠. 그다음에 뭐 사업적 지식, 노동, 정치, 뭐 가사용 또는 기타 실용적인 거. 그다음에 지적,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진취적인 거, 인문학이라든지 과학적 연구, 뭐 일반 문화 지식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 잡담 또는 과거 지식, 비학구적 호기심이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고, 소식, 통속, 소설, 농담, 게임 등 놀이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정신적 지식,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영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하지 않는 지식, 흥미 밖에,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되고 또 내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듣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원하지 않는 지식. 자, 문제는 팩트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눈 것은 맥클럽이 나눴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시험상. 자, 그다음 노카나라고 나오죠. 일본 학자 노카나가 암묵지하고 형식지라고 나눕니다. 자, 요 용어가 처음 보시면 생소하실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왜 지라고 하나 했는데 이건 일본어 번역이다 보니 그냥 암묵지, 형식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식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시죠. 암묵지는 제가 보죠. 주관적인 지식, 개인, 경험에 기반을 둔 지식,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식이다. 반면에 형식지는 코드화된 지식,
체계화된 언어로 상호 전달이 가능한 지식이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암묵지는 내면의 지식이다 이러면 돼요. 암묵지는 내면의 지식이다. 인간 내면에 있는 거. 형식지는 지식의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의 결과물이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누가 나눴어요? 녹화나. 자, 학자하고 개념 쓴 거 자꾸 봐두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스펜더라고 나와 있어요. 스펜더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사회적인 활용과 개인적 활용 측면을 부가해서 분류했다. 습관화된 지식은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지식으로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지식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집단화된 지식은 집단적으로 활용, 그 다음 명시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객관화된 지식은 많은 사람이 활용하면서도 언어 체계적으로 잘 기술된 지식이다. 자, 그런데 이 스펜더가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자, 지식 분류가 나와요. 자, 여기 형식적 지식, 암묵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형식적 지식, 암묵적 지식. 요거 표 봐두셔야 됩니다. 자, 형식적 지식은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지식이고요. 그죠? 암묵적 지식은 습관화된 지식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거. 앞서 살짝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형식적 지식은 객관화된 지식이고 암묵적 지식은 집단화된 지식입니다. 이 표 그 자체를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자, 니코스테어입니다. 니코스테어의 지식 3단계 유형론 역시 니코스테어 3단계. 자, 이런 것들 눈에 잡고 처음엔 힘들지만 반복해서 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억에 유의미한 지식. 자, 이해 증진을 위한 계몽주의 지식 이념. 생산자 지식, 산업에 적용되는 지식, 행위 지식, 지능형 장치 도입 등으로 지식이 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지식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되는 지식이다. 자, 유의미한 것, 생산적, 행위 지식. 발달 순서가 요대로 갑니다. 유의미한 것은 말 그대로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죠? 어떤 의미를 부여한 지식을 단순 그 자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고 생산 지식은 이게 산업화된 사회로 넘어가죠. 산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 그리고 행위 지식은 여기 있지만 지식과 생산의 결합적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잘 보시고 니코스테어가 분류하였다. 체크. 자,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가 역시 또 나오고 있네요. 자, 가겠습니다. 녹화나 아까 보셨죠? 녹화나 아까 형식지, 암묵지 기억하시죠? 예, 형식지, 암묵지. 자, 녹화나 이쿠지로 지식 경영. 일단 뭐 하자? 암기다 이거죠. 자, 녹화나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 배경 가보죠. 자, 지식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 뭐 양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차례 들으셨어요. 정보 유통,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됐다. 뻔한 얘기죠. 자, 물적 자원의 의존,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지적 기술 의존 탈산업사회로 전환한다. 자, 지구촌의 공동체적 의식 확산과 세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사실 맥락에서는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지식 모형이 나옵니다. 요거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SECI라고 하죠. 요 영문 약자들 앞으로 나올 때마다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거 딴 겁니다. 자, 사회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변환으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신분석 틀이나 기술적 스킬 등과 같은 암묵지를 창출해가는 과정이다. 자, 암묵지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요. 여러분 뭐 앞에 보셨죠? 암묵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직접적인 경험 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획득한 암묵지를 축적하는 과정은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생각과 연결시켜 기억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녹화나는 사회화라고 했더라.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환이에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환. 자, 요거는 저 옆에 그림도 있습니다만 요건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보시면 좀 전에 봤지만 사회화예요. 이 녹화나가 얘기하는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정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묵지에서 암묵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개인의 내적 지식을 자꾸 축적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 외부화. 자, 외부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변환. 암묵지를 분명한 개념과 언어의 형태로 표현해내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암묵지에서 어디로 간다? 형식지로 바뀌는 걸 외부화 시킨다고 한다. 자, 저 이자가 땄잖아요. 그러니까 SE 이렇게 가죠. 자, 그다음 종합화. 설명 보세요. 형식지에서 또 다른 형식지로 변환으로 언어나 숫자와 같은 심벌을 통해 다양한 개념을 조합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지에서 또다시 형식지로 가는 과정을 종합화라고 하고, 자, 그다음 내면에 하죠. 형식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자, 여기에 종합화해서 내면화. 내면화는 자, 여기 형식지가 됐고, 그러면 형식지가 또다시 암묵지로 돼요. 그래서 정량화되고 어떤 틀에 맞춰진 코드화된 어떤 지식이 개인 내적으로는 다시 흡수가 돼서 그냥 일반적인 내면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순환 과정을 거쳐요. 위에 표를 보시면 계속 가운데로 이렇게 돌게 돼 있죠. 그렇죠.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갔다가 암묵지에서 형식지, 형식지에서 형식, 형식에서 암묵, 다시 여기에 계속 사이클링 된다. 순환되고 있다. 표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갑니다. 아까 제가 피터 드러커 했어요. 이거 처음에 그죠? 지식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저서 책명이 지식사회예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기억해 갑니다. 내일의 이정표에서 지식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그럼 벌써 피터 드러커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지식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쓴 애구나 기억하실 수 있죠. 참고인데요.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이 내일의 이정표라는 그 책인데, 소위 말하면 책인데, 이게 국내 들어올 때는 뭐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게 1957년입니다. 참고하세요. 1957년에 내일의 이정표라는 거에서 처음 썼다. 자, 내용은 자, 니은 지식사회 두 가지 인프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근로자와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이 있었다. 이건 뭐 제가 새로운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뒤에까지 가볼게요. 새로운 의미의 지식은 실용성으로서의 지식이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지식이다. 전통적 지식이 일반 교양적 지식이었다면 지금의 지식은 전문적 지식이 된다. 자, 리얼까지 같은 거고요. 자, 여기 미음의 지식사회 주요 특성입니다. 드러커가 제시하는 기역, 니은, 디귿이죠? 체크하셔야 돼요. 국경이 없어진다. 이건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국경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이제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죠. 정보라는 게 국경을 통과 못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는 게 아니죠. 흩어나갈 수 있죠. 다음 B번 신분 상승 이동이 용이하다. 신분 상승 이동이 용이하다. 다음 성공뿐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요 세 개입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또 실패할 가능성도 높더라. 요게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주요 지식사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뭐 속성이 있는데 뭐 튼 의미는 없겠고요. 넘어가서 저 위에 B번 이전의 산업혁명, 노동생산성 혁명과는 달리 지식 확산에는 저항도 규제도 물리적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식혁명을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다라는 용어로 쓰게 됐던 거죠.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누구? 피터 드러커. 자, 다음 서비스 사회라는 용어를 또 이제 쓰게 되죠. 자, 이 서비스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건데 서두에 봅니다. 새로운 사회 구조와 경제 부문을 표현하는 서비스 사회는 20세기 초 시작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통용되었던 개념이었다. 상품과 재화의 생산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던 공업사회에 대비하여 지식, 정보, 비물질적 편익의 생산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자하고 저서가 네 가지가 쪼르륵 나와요. 일단 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프라스티에, 그죠? 또 리스먼, 에치오니, 드러커 등의 학자인데 얘네들은 서비스 사회라는 것에 중점이다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프라스티의 20세기의 위대한 희망, 리스먼의 여가 사회, 이거 앞으로 다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에치오니의 활동 사회,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입니다. 단절의 시대. 자,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프라스티에 한번 보죠. 프라스티에. 자, 20세기의 위대한 희망을 서비스 사회로 예견했다. 니은 서비스 사회의 노동 형태는 합리화되거나 기계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자, 요건 줄여. 결국 대량 실업의 문제가 해결돼요. 서비스는 그렇죠. 기계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량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50년 내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제시한 사람이 뭐냐? 누구냐? 그렇죠. 여기 프라스티에다. 50년 이내에 완전 고용 달성 낙관론 기억하십시오.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리스먼은 제목만 가시면 돼요. 여가 사회입니다. 여가 사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리스먼이에요. 리스먼. 그다음 에치오니의 활동사회, 활동사회라는 이것도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활동사회 제시하고 가장 뭐 가까운 학자는 그러면 에치오니. 자,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 자, 이건 제목 이하는 가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탈산업사회입니다. 이 탈산업사회 말 그대로죠. 천천히 가볼게요. 산업사회를 말 그대로 벗어났다는 뜻이죠. 포스트,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탈산업사회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능주의가 사회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총체적 접근 방법론과 반대이다. 아, 여기 갑자기 마르크스가 나왔어요. 차차 가면서 가죠. 자, 이 사회는 단일한 체계로 분석될 만큼 유기적이거나 통합되어 있지 않다. 자, 벨이 제시하는 사회 구성의 세 영역은 사회 구조, 정체, 문화 영역으로, 자, 이들은 각기 상이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이 서로 다른 변화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요 세 개 체크하셔야 돼요. 사회 구조, 뭐 기술이나 경제 영역이에요. 사회 구조. 정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구조, 정치 체제. 그다음 문화 영역 세 개로 구분했다. 체크. 자, 그다음 됐고요. 자, 그다음 밑에 계속 갑니다. 이들 각 영역의 변화는 그 영역 내에서 규범적인 표준이자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행위의 중추 원리가 따로 있고, 그 중추 원리에 따라 각 영역 내의 변화는 대체나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지 연속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를 봤다.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마르크스주의 서두에 보면 총체론적 접근 방법과는 반대. 다시 말하면 막스가 얘기하는 총체론적 접근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아까 위에 보셨잖아요. 사회 구조, 정체, 문화 이렇게 세 개로 별도의 작동 원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한꺼번에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이거를 총체론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크스론을 뭐 깊게 공부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가 대립구도로 봐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부르주아들이에요. 부르주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유산계급이라고 하죠. 자본가 계급들. 여기가 있고 이들이 착취를 하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착취의 대상이 되는 부르주아들이 있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안,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안들의 끊임없는 대립구도, 사회는 그거다. 사회는 하나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구도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죠? 이 탈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게 보지 않았. 벨이라고 했잖아. 벨이라는 학자는 아니다. 사회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가 있고 문화가 있다. 얘네들이 각기 다른 작동 원리로 돌더라.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벨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 영역의 상품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직업 구조에서 전문직과 기술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다음, 사회 혁신과 정책 형성의 근원으로 이론적 지식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기술과 창조, 관리, 계획 등 일련의 기술 통제가 강화된다. 다음, 정보이론, 인공 두뇌, 게임 이론 등 고도의 연산 논리, 확률, 수리, 통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적 기술 등이 창출될 것이다. 잠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미디어 사회 또는 커뮤니케이션 사회입니다. 미디어 사회라고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사회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번에 민희라고 나오죠. 민희의 커뮤니케이션 사회 역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민희의 커뮤니케이션 사회. 밑에 설명에 쭉 보시면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는 사회다의 이상이어도 없어요.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보면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 나오는데 자, 넘어가 보시면요. 60페이지에 자, 제일 위에 갑니다.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적 침투, 그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조밀화, 커뮤니케이션의 가속화, 커뮤니케이션의 지구화. 즉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루만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사회. 자, 여기 보니까 제목이 똑같아요. 그렇죠?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사회. 역시 이것도 제목 정도 해가지고 저자하고 저서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리을을 보시면 돼요.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사회는 거기 줄 하나 쳐주시면 되죠. 커뮤니케이션만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의 공리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만이 소통할 수 있다. 다음 3번 야렌의 미디어 사회입니다. 역시 체크하고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역시 여기도 시험상은 여러분 외울 건 없어요. 그냥 미디어 사회에 미디어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머텐의 역시 또 미디어 사회 제목이 같죠. 머텐의 미디어 사회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그대로 학자하고 저서만 체크하고 암기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가보죠. 위험 사회입니다. 자, 이 접근법이 이제 계속 좀 달라지는데요. 위험 사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사전 지식 없이 당하는 위험 종종 돌이킬 수 없거나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협 상황이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위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학문 배경 이론적인 건 깊게 가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 1번에요. 바로 울리히백 나오죠? 역시 울리히백의 위험 사회. 그대로 암기하시고요. 울리히백의 위험 사회.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게 무슨 얘기지 볼 필요 있죠? 자, 기억에 격렬한 근대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파괴력이 잠재하고 자, 잠재된 파괴력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를 위협하기 때문에 영토적 경계와 계급을 초월하는 현상이다. 영토와 계급을 초월. 위험사회는 재앙사회로서 재앙의 방어와 조정이 권력과 관할을 재편하고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받아들이도록 위협하더라. 니은까지 가겠습니다. 위험사회는 산업사회의 자체 동력에 의한 결과물로서 발전하는 근대화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근대인 제2근대를 생성. 자, 이거 희한한 얘기가 나오죠. 다른 근대인 제2근대. 이는 이전의 사회 발전 단계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다. 자, 이제 제1근대, 제2근대 설명했죠. 제1근대가 농업사회를 벗어나게 되는 단순한 근대화 과정인 산업사회적인 근대라면 자, 이건 어렵지 않죠. 기존의 농업사회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산업사회가 됐잖아요. 이걸 제1근대. 제2근대의 변화는 위험사회로의 이행으로 성찰적 근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찰적 근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성찰하느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근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제1근대가 물리적 생산 수단의 변경의 근대라면 제2근대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근대라는 거예요. 말을 살짝 좀 바꿔버리게 되면 자, 요걸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십시오. 제1근대가 뭐고 제2근대가 뭐다. 요것들. 자, 됐고요. 자, 밑에 뭐 디귿은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자, 다음 위험사회 구조입니다. 자, 역시 뭐 제목 정도 가죠. 뭐 우선 부와 위협이 있다. 위험사회니까 위협이라는 얘기가 뭐 안 나올 수가 없겠고요. 다음 뒤은 산업사회에서 위험은 부와 반비례하여 건강위험, 실업위험, 궁핍 등의 사회 위계서열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위험을 받는다. 이건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죠. 산업사회에서는 부자일수록 이러한 위험에 덜 노출되죠. 부자일수록 소위 건강이 아파도 좋은 양질의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렇죠? 뭐 실업도 돈이 많을수록 위험에서 덜 노출되고,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근대화 위험은 그 위험을 생산하거나 그 위험으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즉 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부의 생산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나 위험사회는 분배 생산 논리와 모든 사람들을 점점 더 위협하는 위험 생산 논리가 병행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됐고. 자,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 자, 그 다음 미음. 산업사회적인 부의 분배에는 계급 상태가 불평등을 형성했으나 위험사회에서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망라한 위협 혹은 위험 상황이 특징적이다. 구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여기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산업사회 쪽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경제생활을 기준으로 또는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딱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뭐 집단주의, 전통, 사회계급 제위, 부, 그다음 배고픔, 계급인식, 희소성의 제거 등인데 위험사회는 개인주의고 성찰성, 그다음 사회적 위험 인지, 그다음 위험 자체가 핵심 논쟁이고요. 그다음 공포, 위험 인식, 위험 제거 등입니다. 전부 위험적 측면에서의 서술이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굉장히 지금 울리백의 위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사실 근데 시험상에서는 그렇게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방향성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기억.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은 자연적 재난과 대비되는 것으로 성공적 근대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근대화 과정의 급진화에서 초래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변화의 산물. 자, 니은까지요. 위험은 인간의 즉각적 인식 능력을 벗어난 과학적 지식의 영역에 해당된다. 과학기술은 위험의 생산자이자 그 위험을 정의하는 지식 정치의 핵심적 권력기관으로서 카슨 체크요. 카슨의 침묵의 봄은 살충제라는 화학의 산업화 결과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경고, 특정한 과학에 맞서는 저항 과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예가 적절히 나온 것 같아요. 살충제가 있으면 뭐 병균, 그 벌레들 없이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종국에 가서는 환경을 파괴하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과 또 맞서게 되는 과학적 모습도 등장하게 되더라. 이해되시겠죠? 사회적 위험 하나의 뭐 대표적인 예로서 그래서 카슨의 침묵의 봄 정도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뭐 디귿하고 리을 나오는데요. 역시 디귿도 예예요. 그죠? 위험사회 위험은 지구화 경향을 보이고 보편적 위험이더라.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초래된 방사능 낙지는 그 뭐 일어난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여기를 넘어서 북유럽 지역을 강타. 당시 피폭 피해자뿐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권력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더라. 자, 됐습니다. 그다음 위험의 종류입니다. 가볍게 지나갑니다. 지구화, 개인화, 고용 감소, 실업이죠. 그 다음에 생태적인 위기, 환경이고 대량 살상 무기 등의 위협이 존재했다. 그 다음에 위험의 과학 의존성이에요. 위험의 과학 의존성. 기억보죠. 위험의 피해 여부 판단은 과학적 정의에 따르며 전문가 없이 위험의 유무는 물론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주로 발생하게 된다.